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현모 씨. 현 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근무를 서며 서 씨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5일 당시에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제 와닿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그런데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은 지난달 현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시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고 당직 사병이라고 주장한 현 씨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현 씨가 근거 없는 얘기를 자신이 겪은 일처럼 만들어 옮겼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아들과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닌 현 씨 주장의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이 웬일인지 당직 사병 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씨 측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이 검찰 조사에서 2017년 당시 현 씨와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 씨 측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SNS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 씨는 추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비방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 8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정의감을 응원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이 추미애 아들 사건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해보라면은 단연코 이번 사건에서 진실만을 말하고도 이 권력자들에게는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집단 그 사이버 불링을 당한,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이 당직 사병 현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고 그 후에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몰거나 뭐 단독범이라느니 자신을 마치 그 범죄자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행동 때문에 내가 많은 피해를 봤으니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이 사과 한마디라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라든가 뭐 추미애 측이라든가 또는 자신을 그 단독범이라고 표현했었던 이 황희 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희 의원을 제외한 저쪽 진영에서는 단 한 명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당직병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그 추미애 아들 사건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보고 권력 앞에 법이 불평등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고소하기가 망설여진다라는 심경까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엊그저께까지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당직 사병 현 씨가 완전히 마음을 굳혔는지 확실하게 추미애 측이라든가 본인을 모욕한 그 네티즌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이버 괴롭힘을 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라고 확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직 사병 현 씨가 이 추미애 측을 고소하게 된 이 배경 설명이 조금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진짜 그 추미애 측이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현재 그 6일날 이 당직 사병 현 씨의 그 대리인 측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번에 그 당직 사병 현 씨가 이 추미애 측을 고소하게 된 이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보면은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서모 씨 변호사,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의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또한 서울 동부지검 이 공보관하고 통화한 녹취 파일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당직 사병 현 씨 측의 입장을 조금 더 보면은 그간 그 현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추미애 장관 등은 사과하라면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사과하지 않으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사과 대상으로는 이 추미애 장관 그리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추미애 아들의 변호인인 이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어준 등을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 측에서 이들을 지목을 하면서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말 그대로 사과를 받고자 한 것이지 애초에 그 법적 대응으로 이를 키울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직 사병 현 씨 측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추석 연휴가 끝난 5일날 이 추미애 아들 측의 그 변호인인 이 현근택으로부터 사과 여부를 결정할 테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라는 이런 요청이 와서 기다렸지만은 그 다음날 그 추미애 아들의 그 변호인인 현근택 측에서는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가지고 이번에 고소를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직 사병 측에서는 원만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퇴로를 막아버린 것이라면서 자신이 전 국민적인 거짓말쟁이로 몰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어른스럽지 못한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민주당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당직 사병 관련해가지고 뭐 본명을 이야기하고 특히나
그 단독범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황희 의원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어른으로서 자기 아들뻘 되는 친구를 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범죄자로 모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친구한테 이제 상처를 준 것이고, 본인이 잘못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황희 의원이 잘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은 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추미애 아들의 그 변호사였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변호사가 이제 추미애 아들 편을 드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추미애 아들 쪽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 테고, 추미애 아들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는 추미애 아들의 그 변호사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이 당직 사병 현 씨가 이야기한 것이 허위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으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부러 그랬던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이고,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본인이 이 당직 사병 현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 젊은 친구한테 내가 좀 상처를 준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논리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뭐 법적으로 책임이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비상이 걸릴 겁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속이 복잡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말 한마디에 문재인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검찰 내부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엎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다 뭉개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움직임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납니다. 7일부터 국정감사입니다. 그나마 야당이 야당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국정감사입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화문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가 대형 확성기로 연설을 하고 수십만 군중이 함성을 지르면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청와대에서 또렷이 들린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광화문 집회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을수록 광화문 집회가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개천절 집회에 그토록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원천 차단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화문 일대 지하철역을 모두 무정차 통과시키면서 사람 그림자가 없게 했을까요? 왜 마치 무슨 계엄령이라도 내려진 듯 서울 시내 진입로 무려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을까요? 1만 명이 넘는 경찰을 골목마다 배치시켜서 불과 100m 전진하는데 신분증 검사를 6번이나 받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때는 특정 종교와 특정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온통 그곳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받는데 왜 이번에는 원천 봉쇄, 원천 차단에 나섰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년 전인 작년 2019년 10월 3일 그때의 개천절 집회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번에는 경찰이 모든 간부들의 목을 걸고 개천절 집회를 차단해야 할 만큼 강력한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어떤 시민들께서는 80년대 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1년 전 개천절 집회의 기억이 보다 임박한 위험으로 닥쳤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모든 것이 조국 사태로 수렴되면서 조국 한 사람만 퇴진시키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지만 올해는 그보다 몇 배 더 큰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압축돼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서민과 3040 세대주들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던 차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태, 해수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도저히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있던 추석 연휴가 됐던 참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광장이 무너지면 정권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모든 국민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역 당국의 설명도 옳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재인 정부 전체 차원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이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부하가 치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겐 추석 때 조상님 성묘도 가지 말라면서 이동을 자제하라 하더니 정작 강경화 외교장관의 남편은 2억 원짜리 요트를 사러 해외여행을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어린 유학생들은 미국 학교에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교장관 남편은 그 미국으로 호화 쇼핑 여행을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몇 발짝 안 떨어진 광화문 광장은 유럽의 초현실주의 그림을 떠올리게 할 만큼 개미 한 마리 안 보일 정도로 재인 상성으로 막아 세웠는데 청와대에서 자동차로 1시간쯤 걸리는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은 몰려든 인파로 극심한 차량 정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연휴 기간 내내 하루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북적거렸습니다. 롯데월드, 서울시내 백화점, 식당들도 사람으로 발 디딜 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추석날 조상 성묘도 못하게 받고 무슨 인터넷 화상 서비스로 대신하라더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조상님도 아닌데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직접 가서 추석 성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파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울 대공원에도 없고 백화점에도 없고 봉하마을에도 없고 오로지 서울 광문광장에만 있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이 허락한 집회는 소규모 차량 시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그렇게 무서웠단 말입니까? 선거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1년 5개월, 서울시장 선거는 6개월쯤 남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를 보면 여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박주민, 박영선, 추미애, 그리고 임종석, 우상호 이런 인물이 이 본인의 의사 여부와 관련 없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조은희, 박형준, 윤희숙, 민영삼, 나경원, 권영세, 박진, 김용태, 홍정욱, 지상욱, 김선동, 김세연, 오신환, 김동연, 염재호, 그리고 김택진, 이재웅 이런 분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아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여든 야든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 좀 더 정리되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를 흔히 잠룡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여권의 잠룡을 보겠습니다. 지지율 그리고 정치적 무게감 이런 것으로 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이 사람들을 순서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부겸 전 의원 순입니다. 저희가 이 김경수 지사를 맨 앞에 놓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의 마음에 김 지사가 1등이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친문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여권 내 차기 잠룡 중에서 가장 젊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친노, 친문의 적통적자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대중적 인기도 중요하고 국민적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일단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이겨야 합니다. 후보가 돼야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때 일반 여론도 따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내 지지율, 그 중에서도 친문 핵심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김경수 지사가 제일 유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데 오는 11월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대선 출마에 장애물이 거치게 된다면 그 순간 대선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은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